공무원 연금공단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960년 국가가 보장하는 첫 공적 연금 제도가 시작되었고,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아우르는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공단은 탄생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공무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돕습니다. 창단 이후 한결같이 공무원의 윤택한 삶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온 공단은 공무원의 믿음직한 평생 동행입니다. 공무원의 첫 임용부터 퇴직 후 연금 생활까지 공직 생애 주기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연금공단은 150만 연금 가족을 위한 정확한 연금 지급과 안정적 기금 관리로 퇴직 공무원의 노후를 든든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 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빠른 회복을 돕고, 주택과 융자 사업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지원합니다. 복지시설 운영과 제휴복지로 일상의 여유와 즐거움을 제공하며 은퇴 이후의 삶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은퇴 설계 교육에서 재능 나눔 활동 지원까지 다양한 은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위한 종합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무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공무원 연금공단은 공무원의 믿음직한 평생 동행입니다. 공무원에서 국민으로 넓혀온 연금의 가치, 그 가치를 지켜온 공무원 연금공단. 언제나 국민과 함께 연금가족과 동행하겠습니다. (1인) 노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은퇴자들의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한 외로움과 고립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자들은 귀농 귀촌을 희망하지만 주거 마련 등의 문제로 인해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빈집과 폐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농촌의 빈집을 활용한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통해 은퇴자들에게 미리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에는 생기를 불어넣음과 동시에 입주자들의 마을 일손 돕기 등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시범마을 운영 후 2019년에는 9개 지역 13개 마을을 운영하였고,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늘어나 전국 19개 지역 27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 대상 또한 공무원연금, 사학, 군인연금 생활자에서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했습니다. 어떤 거 심는 거예요? 이거 가지요. 가지입니다. 가지요? 네. 요거는 저쪽은 수박이고 가지, 부추. 예. 저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재밌네요. 힘든데 재밌어요. 선생님 농사꾼 같으세요. 예. 빨간 장화입니다. 우와. 새로운 분들과 새로운 곳에서 제주살이에 꿈을 꾸게 돼서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론서부터 현장 실무까지 완전히 익힌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귀농 귀촌 훈련에 임하시고 농촌에 정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봉사활동을 통해서 또는 어떤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래가지고 활동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마 신선했나 봐요. 그분들이 스스로 가서 도와줄 거 없냐,
여기 있는 주민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시니까 많은 호응을 받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도와주고 그러니까 농촌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또 농촌 여기 주민들과 쉽게 이렇게 친해질 수 있었어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저희 이반성 지역 특산물을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해 주시고 소개해 주셔가지고 조금 전에도 지금 택배 송부를 드리고 지금 막 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역민으로서 감사드리고. 보다 많은 은퇴자들의 행복한 노후를 실현하는 은퇴자 공동체 마을이 되기를, 그 결실을 기다립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960년 국가가 보장하는 첫 공적 연금 제도가 시작되었고,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아우르는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공단은 탄생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공무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돕습니다. 창단 이후 한결같이 공무원의 윤택한 삶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온 공단은 공무원의 믿음직한 평생 동행입니다. 공무원의 첫 임용부터 퇴직 후 연금 생활까지 공직 생애 주기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연금공단은 150만 연금 가족을 위한 정확한 연금 지급과 안정적 기금 관리로 퇴직 공무원의 노후를 든든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 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빠른 회복을 돕고, 주택과 융자 사업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지원합니다. 복지시설 운영과 제휴복지로 일상의 여유와 즐거움을 제공하며 은퇴 이후의 삶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은퇴 설계 교육에서 재능 나눔 활동 지원까지 다양한 은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위한 종합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무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공무원 연금공단은 공무원의 믿음직한 평생 동행입니다. 공무원에서 국민으로 넓혀온 연금의 가치, 그 가치를 지켜온 공무원 연금공단. 언제나 국민과 함께 연금가족과 동행하겠습니다. (1인) 노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은퇴자들의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한 외로움과 고립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자들은 귀농 귀촌을 희망하지만 주거 마련 등의 문제로 인해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빈집과 폐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농촌의 빈집을 활용한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통해 은퇴자들에게 미리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에는 생기를 불어넣음과 동시에 입주자들의 마을 일손 돕기 등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시범마을 운영 후 2019년에는 9개 지역 13개 마을을 운영하였고,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늘어나 전국 19개 지역 27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 대상 또한 공무원 연금, 사학, 군인연금 생활자에서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했습니다. 어떤 거 심는 거예요? 이거 가지요. 가지입니다. 가지요? 요거는 저쪽은 수박이고 가지, 비추.
예, 저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재밌네요. 힘든데 재밌어요. 선생님 농사꾼 같으세요. 예. 빨간 장화입니다. 우와. 새로운 분들과 새로운 곳에서 제주살이에 꿈을 꾸게 돼서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론서부터 현장 실무까지 완전히 익힌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귀농 귀촌 훈련에 임하시고 농촌에 정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어쩌가지고 이제 봉사활동을 통해서 또는 어떤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래가지고 활동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마 신선했나 봐요. 그분들이 스스로 가서 도와줄 거 없냐. 여기 있는 주민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시니까 많은 호응을 받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도와주고 그러니까 농촌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또 농촌 여기 주민들과 쉽게 이렇게 친해질 수 있었어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저희 이반성 지역 특산물을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해 주시고 소개해 주셔가지고 조금 전에도 지금 택배 송부를 드리고 지금 막 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역민으로서 감사드리고. 보다 많은 은퇴자들의 행복한 노후를 실현하는 은퇴자 공동체 마을이 되기를, 그 결실을 기다립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960년 국가가 보장하는 첫 공적 연금 제도가 시작되었고,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아우르는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공단은 탄생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공무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돕습니다. 창단 이후 한결같이 공무원의 윤택한 삶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온 공단은 공무원의 믿음직한 평생 동행입니다. 공무원의 첫 임용부터 퇴직 후 연금 생활까지 공직 생애 주기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연금공단은 150만 연금 가족을 위한 정확한 연금 지급과 안정적 기금 관리로 퇴직 공무원의 노후를 든든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경희의료원과 또 공무원 연금공단이 공동으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 5번째 콜라보 방송이 되겠는데요. 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게 된 공무원 연금공단의 이선희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경희의료원의 오승준 교수님이십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은 얘기를 듣기로 이 내분비 질환의 명의시고 또 보건장관 상도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 본인을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 오승준이라고 합니다. 내분비 분야는 뭐 당뇨병, 갑상선, 기타 호르몬과 관련된 질환들을 보는 부분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흔히 병원에 오시게 되면 만나는 의사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내분비 의사로 일한 지는 한 25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흔히 오늘 아침에도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오후에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흔히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에 완전히 박사이신 교수님을 모시니까 정말 든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예고해드린 대로 당뇨병 어떻게 하지가 되겠습니다. 당뇨병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평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교수님과 함께 또 당뇨병에 대해서 또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뇨병이라는 건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당뇨병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으로서 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기도 합니다. 당뇨병 하면은 이름 그대로 이 혈액 내 포도당이 높아서 소변으로 이렇게 나오는 병이라 해서 이름이 그렇게 당뇨병으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뇨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인 만큼 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령층에서는 이 많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특히 관심과 주의가 필요로 하는데요. 오늘 이 오승준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8가지 사항을 핵심으로 해서 또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준비해 오신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나눠볼까요? 네. 그러면 당뇨병 하면 우리가 어떤 병이라고 알면 되겠습니까? 뭐 지금 사회자분께서 되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 그대로 소변에서 당이 나오기 때문에 당뇨병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당뇨병의 역사, 당뇨병이라는 말이 뭐 당뇨병 이렇게 기술된 건 아니지만 이 비슷한 뜻으로 기록된 사실 역사 기록들이 있어요. 얼마나 됐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당뇨병 기술된 거요? 네, 네. 제가 언뜻 보니까 최초로 인슐린 주사를 맞은 환자가 1922년이라고 아, 하는데 예, 예. 그 전에도 당뇨병이 물론 있었겠죠? 네, 네. 한 1, 200년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신데 사실은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네. 그 이집트 시대에 그 피라미드에 있는 기록에서도 소변이 꿀과 같이 나오는 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미 그때 네. 4, 5천 년 전 네. 당뇨병도 있었군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만큼 네. 오래된 병입니다.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저는 이게 사회자분께서 어떻게 1922년이라는 말을 딱 하셨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 상식이 대단히 깊으신 거예요. 교수님 책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당뇨병을 진짜 치료하게 된 건 그게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1922년부터나 제대로 치료가 가능했던 거죠. 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을 앓고 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슬라이드를 잠깐 우리는 뒤에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전 세계 지도죠. 이게 국제 당뇨병 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지도인데 지금 현재 당뇨병을 대륙별로 얼마나 많이 앓고 있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2045년, 뭐 1900이라는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특히 많이 늘어나는 데를 보시면 그 개발도상국들이 되게 많아요. 아프리카라든지 네. 또 뭐 중국이라든지 남아메리카라든지 이런 곳들은 앞으로 당뇨병 환자가 뭐 60%, 80%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2017년을 기준으로 4억 2,500만 명이지만 이게 2045년이 되면 6억 2천만 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엄청난 돼요. 숫자네요. 네. 네. 풍요와 함께 늘어나는 병인 당뇨병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이걸 숫자로 표현한다면 24시간에 17,000명씩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늘고 있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30세 이상 성인 중
7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이에요. 7명 중 1명. 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뭐 내가 당뇨병이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한 다리만 건너면 대부분 당뇨병 환자가 있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조금 오래된 자료인데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2050년이 된다면 당뇨병 환자가 190% 늘어날 것이다. 거의 200%에 네, 가깝네요. 굉장히 네.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환자가 있느냐? 이 회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세 이상의 14.4%, 그리고 65세 이상이 되면 29.8%, 즉 네. 나이가 많아질수록 당뇨병은 늘어난다. 네. 우리가 힘들게 일하고 퇴직하고 나면 찾아오는 병이 당뇨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하신 저희 여러분들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서론이 길었는데 당뇨병이란 어떤 병이냐? 네. 소변으로 당이 나오면 당뇨병이냐? 소변에서 당이 나오면 그냥 당뇨입니다. 네. 당뇨병은 조금 달라요, 의미가.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 그러니까 즉 에너지 소스죠. 자동차로 치면 휘발유와 같은 존재가 네. 우리 그 몸에서는 설탕이에요. 당분. 네. 그 당분을 분해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데 바로 그 에너지로 생산을 못하는 병, 당분을 이용해서 에너지로 생산을 못하게 되는 병이 당뇨병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기계로 치면은 휘발유가 엔진에 들어가서 힘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는 멈추는데 네. 사람은 죽질 않아요. 왜냐하면 대체로 쓸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장은 죽질 않지만 당뇨병이라는 병 자체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유발하게 되죠. 네.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합쳐서 보면요. 그 포도당,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어떤 연료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이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근데 이 세포 안에 넣어주는 물질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만화를 보시면은 뭐 간세포든 근육세포든 지방세포든 그 인슐린이 있어야 포도당을 이 기관에 넣어줄 수가 있는 상태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재밌게 표현한 건데 이 빨간 이 연료들을 인슐린이 세포 안에 넣어줘야 제대로 일을 하는데 네. 이걸 제대로 넣지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인슐린이 없다거나 하는 상태가 되면 이 피 속에 있는 이 당분들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소변으로 나가게 네. 되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인슐린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네, 하는군요. 네. 바로 그게 이제 당뇨병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 소변으로 당뇨병이 나오는 것만이 당뇨병이 아니고 인슐린이 부족해서 세포로 에너지화가 되지 못한다는 게 결국 당뇨병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당뇨병이 과연 유전이 될까? 혹시 집안에 병력으로 부모님이나 또는 누가 당뇨병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나는 당뇨병에 걸렸다. 또는 부모님이 당뇨이기 때문에 나는 당뇨에 걸릴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과연 당뇨병은 유전이 되는 겁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일부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당뇨병의 발생은요. 유전적인 부분하고 환경적인 부분 그 두 가지가 모두 관여를 합니다. 네. 즉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안에 당뇨병 환자가 없는데 내가 왜 당뇨병이 됐지? 라고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집안에 당뇨병 환자가 많으면 본인이 당뇨병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당뇨병이란 그 흔히 우리나라에 있는 당뇨병 중에 가장 흔한 형태인 2형 당뇨병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당뇨병인 경우에는 자녀에서 한 15% 정도가 당뇨병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친, 두 부모님이 모두 당뇨병인 경우는 자녀의 30%에서 당뇨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확률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얘기하면서 약간 창피한 게 환경적인 요인에 제일 많은 부분을 기여하는 게 또 비만이에요. 그래서 살이 찔수록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많아지죠. 네. 그리고 불규칙한 식생활 또는 과도한 열량 섭취도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한 운동 부족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 프로를 시작하기 전에 사회자님께서 스트레스도 관여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스트레스도 이 당뇨병을 일으키는데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해줍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당뇨병의 유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뭐 집안에 병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네. 점에 좀 안심이긴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당뇨병이 과연 그러면 관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할 텐데요. 이제 당뇨병이 걸렸다 하면은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교수님께서 좀 핵심적으로 네. 짚어주시죠.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뇨병의 관리예요. 네. 지금 치료라는 말, 그다음에 완치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완치가 사람 안 되나요? 완치도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이 당뇨병이라는 병 자체가 아까 어떻게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 병을 없애고자 하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없애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본인이 살아왔던 어떤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네. 그래서 현재까지 당뇨병이 완치가 됐던 여러 가지 예들은 가만 보면 굉장히 심한 고도 비만과 관련된 당뇨병일 때 그렇습니다. 그 비만을 요즘에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 비만이 없어지죠. 비만이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비만이 없어집니다. 네. 그러면 비만으로 인해서 생겼던 당뇨병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치가 되죠. 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이외의 이유들 때문에 왔던 것들은 그게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당뇨하면은 평생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병으로 네.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가벼운 짐으로 만들어서 짊어지고 가느냐, 아니면 관리를 못해서 무거운 짐으로 짊어지고 가느냐는 네. 순전히 본인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관리에 앞서서 한 가지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네. 당뇨병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어요. 혈당 조절을 어느 정도 잘했나 네. 저희가 보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환자가 아닌 학생이라고 치면은 그 학생의 성적표와 같은 개념입니다. 네. 우리가 혈당이라고 하는 것을 재보면 혈당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고 당뇨가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혈당은 잴 때마다 값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2, 3개월마다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혈당이 높고 낮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혈당 조절이 얼마나 됐는지를 의사가 파악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재는 게 당화혈색소라는 개념인데요. 네. 이 당화혈색소는 지금 보이는 이 도나스처럼 보이는 이 그림이 이 혈구예요. 혈액 속에 있는 그 적혈구입니다. 네. 이 적혈구 안에 당분이 얼마나 붙어 있나를 재는 방법인데요. 그 당화혈색소는 적혈구의 수명인 보통 한 석 달 정도의 혈당 조절 상태가 반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수치가 낮을수록 혈당 조절이 잘 됐다. 그다음에 이 수치가 높을수록 환자의 혈당 조절이 잘 안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라는 혈당 조절 상태가 당화혈색소가 높을수록 안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당화혈색소가 올라갈수록 당뇨병의 합병증은 점점 더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당을 안정되게 잘 유지하셔야 이런 합병증을 막을 수 있겠죠. 네. 그럼 당화혈색소의 정상 그 수치 네. 범위 내가 어느 정도 내야 됩니까? 당뇨병이 없는 사람은요, 네. 보통 5.7% 이내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은 6.5% 이내로 조절하기를 원하고, 네. 그 다음에 미국 기준으로는 7%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거나 다른 동반 질환이 되게 심해서 다른 병을 치료해야 되는 경우는 그거보다 좀 더 여유 있는 기준을 적용시켜 주죠. 그래서 당뇨병은 사실은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제 네.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당뇨병의 치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엿가락 같은 부분이 있어요. 환자의 사정을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목표를 환자한테 적용시키진 않아요. 네. 환자가 젊고 환자의 능력이 많을수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고요. 환자가 나이가 들고 동반된 질환이 많을수록 좀 더 여유 있는 기준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의사들이 보는 차트의 어떤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진료를 볼 때 진료 타성, 환자를 맨날 보다 보면 저희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요, 환자한테. 그러면은 맨날 똑같으니까 그냥 타성해져서 진료를 보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네. 개념이거든요. 네. 이건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이제 주장하는 얘기인데 환자의 특성을 평가하고
환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하고 거기에 맞게 환자와 함께 그 치료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치료 계획에 따른 합의를 하고 그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매번 방문할 때마다 똑같은 코스로 돌아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진료를 보려면 한 환자랑 나눠야 되는 대화의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한다고 진료했지만 또 밖에 기다리고 있는 다른 환자분들은 아니 왜 들어간 사람이 하몽차사냐 뭐 이러고 이제 항의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네. 예. 참 곤란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환자를 또 대해야 되고 환자 네. 입장에서 나한테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참 그게 조화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농담 같은 얘기인데요. 네. 그렇게 이제 항의를 막 하고 있는 그 환자분이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 역시 오래 봐주길 원하세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이렇게 당뇨, 당화 혈색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혈당은 어떻게 됩니까? 혈당을 측정을 네. 꼭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보통 외래에서 조절을 잘 하시는, 본인의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 보통 1년에 4번 병원에 오시게 해놔요. 네. 그럼 3개월에 한 번인 셈이죠. 그렇죠. 그럼 아까 당화혈색소는 3개월이 반영된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딱 맞아요. 네. 근데 그럼 3개월 동안 환자는 집에서 가만히 지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혈당을 재봐야 돼요. 대부분의 환자가 이거 너무 싫어해요. 자기가 혈당을 재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유 그 피도 나고 아픈데 그거 어떻게 재냐고 막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기계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요. 실제 당뇨 그러니까 본인의 혈당 재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주변에 하는 걸 봤거든요. 네, 네. 순간 한 3, 4초? 네, 5초 네. 이내에 끝나요. 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어서 혈당을 못 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환자분들 네. 계시거든요. 그래서 10초도 못 내요. 그렇게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상의 것도 제약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뭐 특정 회사의 혈당 측정기 되게 많아서 그냥 제가 인터넷에 있는 거 한 2개만 네. 갖고 왔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막대기, 요 네. 막대기에 해당되는 저 끝에 성냥개비 머리 끝만큼의 피 한 방울이면은 혈당을 잴 수 있을 만큼의 피가 확보가 되는 거고요. 네. 측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 5에서 10초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늘을 본인 손으로 어떻게 찌르느냐 막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 찔러주는 기계가 있어요. 네. 란셋이라고 부르는데 란셋. 예, 네. 볼펜처럼 생겼어요. 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손에다 대고 딱딱 누르면은 볼펜이 나오는 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나면서 네. 본인도 모르게 손가락에 바늘이 콕 찌르고 들어가 버려요. 네. 잠깐 따끔하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잘 몰라요. 그러면 이제 피가 난 거를 저기다 묻히면 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고요. 옛날에는 뭐 한 번 제가 전공의 시절엔 저거 한 번 측정하는데 환자가 2분 정도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10초 내에 끝나니까 세상이 정말 많이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사용하는 약제에 따라서 의사가 언제 혈당을 측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보통 알려줘요. 그래서 이 혈당 측정의 횟수나 어떤 측정하는 시간대나 이런 것들은 본인의 주치의와 상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무 때나 잰다고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 본인이 먹는 약제의 특성에 맞춰서 의사가 결정을 해주죠. 그거보다 더 또 재미있는 개념들도 있어요. 이건 최근 개념들인데요. 여기 배에 붙어 있는 조그만 500원짜리 동전만한 장치가 있죠. 네. 요게 혈당을 재주는 기계예요. 네. 얘는 24시간 동안 혈당을 계속 재고 있어요. 아주 편리한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IT 기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컴퓨터에서 본인의 24시간 혈당을 분석한 자료예요. 그래서 회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사실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 자기가 자는 시간엔 어땠는지, 깨있는 시간엔 어땠는지, 밥을 먹었을 땐 어땠는지, 내가 운동을 할 땐 어땠는지가 다 나오고요. 아까 붙였던 그런 센서, 혈당을 재주는 그 부분이 샤워를 할 때도 떨어지지 않게 잘 붙어 있어요. 그럼 그 기계가 인터넷하고 컴퓨터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자기 핸드폰하고 연동돼요. 물론 의사가 쓰는 장비는 조금 다른데요. 네.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환자가 쓰는 장비입니다. 보시면은 요게 이제 센서고 자기 핸드폰하고 연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영어로 써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저혈당이 예측되고 있다라는 경고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으로 자기 스마트워치나 핸드폰에 환자분 지금 저혈당이 생기려고 그래요. 미리 조치를 취하세요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건 또 다른 회사 장비인데 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그때그때 혈당도 그래프로 나오면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보통 센서 하나의 수명이 일주일에서 14일 정도 동작하게 돼 있거든요. 한 번 네. 붙이면. 아, 네.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혈당이 어땠는지 전체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 보여드린 장비와 같이 얘는 네. 이거는 조금 더 저렴한 버전인데 이거는 좀 무선으로 환자의 데이터를 핸드폰으로 쏴주는 방식은 아니지만 우리 전철에 이게 소금기 들어가듯 네네. 그 기능을 이용해서 핸드폰을 자기 붙인 센서에 댈 때마다 그 값을 가르쳐주는 장치예요. 근데 가격만 적당하다면 이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가격이 문제죠. 가격이 비싸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것도 일형 당뇨병, 그러니까 옛날엔 소아형 당뇨병이라고 불렀던 당뇨병인데 인슐린밖에 못 쓰는 그런 형태의 당뇨병이 있습니다. 네. 그 당뇨병 환자한테는 현재 보험이 돼요. 아, 네. 예,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한 달 사용할 때 이런 좀 저렴한 버전을 쓰면은 한 달에 한 6만 원, 본인 돈으로 한 6만 원 네. 정도면 할 수가 있는 정도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이 보험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그게 거죠. 많이 보급이 돼 있군요. 네, 많이 돼 있고요. 젊은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아, 내가 혈당을 바로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아, 난 혈당 조절도 잘 안 되는데 얘가 계속 높다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 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네네.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2주일이 끝나게 되면 네. 그 리포트 하는 화면의 첫 결과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조절 목표 안에 혈당이 들어왔었는지, 얼마나 오버가 됐었는지, 얼마나 저혈당이 발생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알려주고요. 네. 환자 스스로도 내가 뭘 못했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서 네. 최근에는 어떤 자기 관리를 할 때 굉장히 편리한 장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속 혈당 측정기도 나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혈당 관리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피를 찔러서 손을 찔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꼭 혈당은 측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는 과연 이게 혈당을 다 했는데 내 혈당이 높다, 또는 당뇨 가능성이 많다, 뭐 이렇게 했을 때 혈당 조절이 상당히 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혈당 조절하기 위해서는 식이요법이 물론 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거는 당뇨 식이요법을 할 때 내가 군것질을 해도 되는지, 뭐 과일은 먹어도 되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네. 중요한데 네. 식이요법 관련해서 한번 네. 얘기 좀 해주시죠. 당뇨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네. 하나는 식사,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가 약물이에요. 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순서대로가 중요한 거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식사인 거죠. 두 그렇죠. 번째가 운동이고요. 네. 세 번째가 약물이에요. 자,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건 약물밖에 없어요. 그리고 식사와 운동 갖고 조절이 잘 되는 당뇨병 환자는 약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환자는 아니 의사 선생님 당신이 약 처방했으니까 난 그것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환자가 있는데 네. 저는 치료의 3분의 1밖에 기여하지 못해요. 환자분. 치료의 3분의 2는 본인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식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또 식사도 되게 재밌어요. 이게 식사요법의 핵심이자 그냥 요점 정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식사요법의 알파 오메가인데요. 이게 딱 세 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규칙적으로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뭘 먹으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네, 규칙적으로. 두 번째는 적당히 먹어야 돼요. 네. 어떨 때는 많이, 어떨 때는 조금 이렇게 먹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골고루예요. 골고루.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두 번째는 적당히, 세 번째가 뭘 먹느냐인데 그건 골고루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요법 그러면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뭘 먹어야 돼요? 라고 그렇죠. 물어보죠.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그래요. 군대를 갔다 왔던 남자 환자분들은 아 이제 군대 다시 가시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면 막 웃어요. 나이가 50, 60인데 무슨 군대를 다시 가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말의 핵심이 뭔지 알거든요. 군대 가면 어떤 힘든 훈련을 하다가도 12시가 되면 밥을 딱 줘요. 네. 그만큼 제때 밥을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제때 먹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때 먹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당뇨병이 생긴 환자분들 가만 보면은 아우 선생님 저는 살이 찔까봐 아침을 안 먹어요. 그래요. 그러면요 점심은요? 점심은 잘 먹죠. 배가 고프니까 네. 잘 먹겠죠. 자 그러면 저녁은 어떻게 될까요? 저녁은 점심을 잘 먹었기 때문에 늦게 먹게 돼요. 네.
그러면 자기 전에 먹었죠?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배가 안 고프죠? 네, 맞습니다. 네. 아침은 어젠 좀 많이 먹은 것 같아. 오늘 아침은 안 먹어야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규칙적일까요? 본인 나름대로 규칙적이죠. 그러나 이건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양도 일정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일정하게만 먹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식사요법의 절반은 다 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자, 그러면 군것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 전에 네. 혈당을 높이는 영양소가 뭐냐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크게 3대 영양소로 되어 있어요. 네. 탄수화물, 지방, 그다음에 지방, 단백질이에요. 네. 뭐 탄수화물은 어디 들어있나요? 주로 곡류에 들어있어요. 네. 그다음 과일에 들어있어요. 네. 그런 거예요. 단 거. 네. 위주로? 네. 달지 않아도 쌀이 달지는 않잖아요. 근데 거기가 탄수화물, 당분이에요. 네. 자, 단백질은 어디 들어있죠? 고기에 들어있어요. 생선, 네, 고기 이런데. 그 다음에 지방은 어디에 들어있죠? 뭐 기름. 네, 삼겹살, 뭐 지방, 네. 뭐 콩기름, 뭐 이런 거죠. 근데 자, 제가 이렇게 이해가 갈 수 있게 딱 설명드렸잖아요. 땅콩은 뭐죠? 땅콩은 지방과 단백질. 지방 다 거의 포함되는데. 지방지제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럼 땅콩은요?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에 가끔 제가 탄수화물을 얘기를 하다가 환자분들한테 고구마는요? 그러면은 고구마는 글쎄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네. 고구마도 탄수화물이에요. 네. 먹으면 혈당이 올라간다 이 얘기죠.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영양소 중에서 혈당이라고 하는 걸 결정하게 되는 부분은 탄수화물이다. 네. 탄수화물의 양에 따라서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결정이 돼요. 보통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는 오늘 많이 안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잡수신 탄수화물의 양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라서 본인이 전체 먹은 음식의 양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물어보죠. 환자분, 설탕을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그러면 환자들이 올라가죠. 그러면 제가 양이 안 많은데요. 그렇게 얘기해 드려요. 양이 안 많아도 당분만 먹으면 혈당이 올라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당분은 무조건 혈당이 올라가는군요. 네. 근데 단백질 예를 들어 생선 고기 먹어도 혈당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약간 천천히 올라가죠. 천천히요. 네. 네. 그래서 혈당을 높이는 식품들이 있어요. 제가 탄수화물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보세요. 설탕, 꿀, 잼, 뭐 시럽, 청량음료, 매실 액기스. 그다음에 뭐 라면 왜 올려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니 그 면이 밀가루로 그렇죠. 만들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환자분들 중에 자연산은 괜찮죠?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꿀은 괜찮잖아요. 자연산인데 그렇게 물어보는데 네. 꿀도 당분입니다. 그다음에 매실청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봄에 많이 만들잖아요. 달죠. 그래서 설탕이 반이잖아요, 만들 네네. 때. 그래서 환자분 이게 왜 혈당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제가 매실청을 만들었는데 그걸 차로 마시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아니 그게 당분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환자분이 에이 자연산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설탕도 자연산입니다. 예. 네. 설탕은 그렇죠. 화공물질이 아니에요. 자연산이죠. 그래서 다 당분을 올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하셔야 되는 게 당분은 혈당을 올리죠. 네. 그런데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결정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당 지수예요. 당 지수. 네. 당 지수가 높을수록 혈당이 빨리 올라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빨리 오를수록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당 지수라는 건 바로 그런 개념이고요. 당 지수가 높을수록 우리 당뇨병 환자한테는 불리한 음식입니다. 한번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그래프에서요. 이쪽에 이게 포도당을 먹으면 혈당이 저렇게 빨리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개념이에요. 네. 이거는 미국 거니까 하얀 빵, 화이트 브레드라고 써 있는 거고 여기는 저기 스파게티고 네. 이게 화이트 브레드예요. 이 하얀 빵도 혈당이 쉽게 오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포도당을 섭취한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네. 그러나 스파게티 같은 경우는 천천히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한국 사람의 음식으로는 잡곡밥 같은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 지수를 알아야 빨리 올리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은데 네네. 당 지수를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당 지수가 이게 우리가 흔히 검색 엔진, 파란 초록색 화면의 검색 엔진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네. 대부분 당 지수를 넣으면은 어떤 음식이 당 지수가 높다라고 써 있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네.
소화가 빨리 되는 건 당 지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당 지수가 높은 거는 대부분 액체로 돼 있거나 소화가 무지 빨리 되는 것들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네. 뭐 콜라 당 지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맞아요. 네. 예. 그다음에 뭐 흰 쌀밥에 비해서 현미밥은 당 지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겠죠. 맞아요. 천천히. 예, 뭐 전문가 다 되셨어요. 그래서 네. 그 천천히. 현미밥 같은 경우에 소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혈당이 되게 천천히 올라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개념은 잘 모르고 잡곡밥만 먹어야 돼라고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다 먹어도 돼요. 그러나 당 지수가 낮을수록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또 반대로 한번 응용 문제입니다. 네. 죽은 어떨까요? 밥에 비해서. 죽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빨리 그래서 소화가 네네. 되니까. 근데 환자분들이 내가 오늘 소화가 안 돼가지고 죽을 먹었어요. 자, 혈당 별로 안 높죠? 그렇게 물어보세요. 죽이 더 빨리 올라요. 네. 본인이 생각엔 많이 안 먹었으니까 혈당이 더 낮을 걸로 생각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죽은 혈당을 굉장히 네. 빨리 올려요. 그런 거와 비슷한 음식이 또 면입니다. 면. 면도. 네. 면 중에서 제일 최고로 올라가는 결정적인 음식이 비빔국수예요. 왜요? 그냥 국수보다 비빔국수는 네. 양념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가요. 네. 설탕 들어가지요, 뭐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뭐 고추장 들어가죠. 그래서 그냥 면 플러스 당분이 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비빔국수는 먹고 나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올라갑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한번 드셔보시고 혈당을 재보시면 아세요. 네. 교수님 지금 저희 청취자께서 시청자께서 이 채팅방에 올리셨는데 네. 지금 답변이 가능할죠? 영박스님이 올려주셨는데요. 할아버지께서 당뇨발로 고생하셨는데 당뇨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당뇨발이라고 하는 거는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포함하고 있어요. 네. 하나는 당뇨병을 오래 앓으셔서 말초신경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발에 대한 감각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혈관, 다리로 내려가는 혈관 자체가 되게 안 좋은 상태일 경우에 당뇨발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망가진 신경을 되살릴 방법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다리에 있는 혈관이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요즘엔 여러 가지 기술로 네. 혈관을 넓힐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근데 근본적인 거는요, 혈당 조절이에요. 그래서 혈당 조절도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감염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발을 잘 보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혈관 상태를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개선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은 당뇨병 발은 어느 정도 완화는 되는데, 이미 조직이 괴사되거나 다 망가진 거는 저희가 살릴 수는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수박이라는 분은 네. 당뇨병 걸리면 평생 회복이 안 되고 약 복용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오셨네요. 이 부분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질문이. 당뇨병에 걸리면 평생 회복이 안 되느냐. 뭐 당뇨병이 발병을 일으킨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확실히 존재한다. 그러면 그 원인을 없애면 당뇨병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능성은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은 얼마 안 된 시기 때 모든 게 가능한 거지. 네. 당뇨병을 뭐 진단을 받고 벌써 25년째 앓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그런 게 어렵죠. 그리고 보통은 본인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게 철저해야 약도 조금 먹고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분들은 자기 관리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네. 그래서 저 오전에 외래를 보면서 갑자기 그 할머니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오는데 네. 그 할머니도 되게 유쾌하신 분인데 네. 되게 재미있는 건 과일을 너무 좋아하세요. 과일을 먹지 말란 아닌데 과일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철마다 철에 유행하는 과일은 다 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가을에는 그 할머니께서 너무나 이제 인상 깊은 할머니라서 귤하고 감을 잔뜩 먹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혈당 조절이 안 됐죠. 그래서 오늘 방에 들어오자마자 할머니 또 귤하고 감 먹었죠? 내가 그랬더니 안 먹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안 나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왜 혈당이 똑같을까요? 그랬더니 커피 믹스 먹었어. 그래서 할머니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다음번에 오실 땐 아마 틀림없이 딸기 먹고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음식이 안 좋은지를 확실히 좀 아셔야 될 텐데. 네. 네, 지금 행운이라는 분은 또 주변 친구가 20대 때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평생 약 복용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오랜 기간 약을 먹으면
몸에 나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아, 예. 그 몸에 나쁘다. 뭐 그런 거는 현재는 이제 그런 개념은 없어졌다고 보셔도 돼요. 1990년대, 80년대에는 당뇨병 약 자체가 또 몸에 해로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계속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나오는 약들은 아주 장기간 먹었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평생 먹어야 되는지? 네. 평생 먹어야 되느냐는 뭐 지금 환자분의 나이도 되게 중요해요. 환자분의 나이가 굉장히 고령이시라면 아마 당뇨병 약을 끊기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되게 많고. 계속 먹어야 되는군요. 네, 당뇨병 자체를 앓으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 현재 환자분의 나이가 젊다면 환자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거는 확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또 네. 나이 이렇게 다르군요. 유영희 씨는 제가 아침 공복 혈당이 100이 넘을 때도 많고 110일 넘을 때도 있는데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100이면 괜찮지 않나요? 예, 이 유영희님이라고 이제 질문 주신 분은 이 병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아마 사전 지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정상 혈당과 당뇨병의 혈당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정상은 공복 혈당 100 미만이에요. 100 미만. 네. 공복이라고 하는 건 8시간 이상의 금식을 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는 밥을 안 먹었을 때 공복 혈당이 126이 넘으면 당뇨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한 번 재서 126이 넘어 그러면 당뇨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연속해서 그러니까 여러 차례 그런 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며칠 있다 또 재봤는데 또 그렇다. 그러면 당뇨병의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100과 126 사이의 혈당이 있어요. 네. 101서부터 125가 되겠죠. 공복 혈당 기준으로는. 그건 뭐냐? 그걸 당뇨병의 전 단계라고 그래요. 네. 당뇨병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럼 병원에 가셔야 될까요? 병원에 안 가셔도 돼요, 사실. 그런가요? 병원에 가면 이제 요령을 가르쳐 드리죠. 당뇨병을 막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려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되게 간단합니다. 네. 첫 번째, 규칙적으로 식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 군것질을 가능한 삼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일주일에 150분 분량의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간단한데 5일 동안 30분씩 운동하시면 150분 되는 겁니다. 네. 단 이걸 거의 매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시면 실제 논문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런 환자분들의 70% 이상이 당뇨병을 예방했어요. 아, 네. 되게 간단하죠? 규칙적인 식사, 네. 군것질을 가능한 하지 마시고 네. 운동을 50분에서 30분씩 30분씩 5일, 150분. 네. 150분 네. 정도. 그러면 이분은 유영희 씨는 그런 걸 실천하시면 병원은 안 가셔도 되겠군요. 네. 전혀 뭐 안 가도 되죠. 이거 뭐 네. 지금 현재 가봐야 드릴 약도 없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듣는 기회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주신 분은 당뇨 청년이라 나당식 씨라고 하셨는데 네. 리브레2가 외국에는 있다던데 한국에는 언제 리브레2가 뭡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 연소혈당 측정기의 네. 제일 마지막 사진이 리브레라는 기종이에요. 아, 네. 네, 그거의 신 버전은 언제 들어오나. 그래서 제가 그 수입하는 업체는 아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네. 현재 그 새 버전은 그 형식 승인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네. 저것도 IT 장비이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게 까다롭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형식 승인을 올린 상태라고까지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예.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교수님 아까 조금 전에 그 당뇨식에 대해서 이제 당 지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그 무가당 주스 네. 뭐 이런 주스 같은 종류도 상당히 많은데 아까 하던 거에 연속선상에서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스는 당 지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천연 주스는 좀 괜찮을 것 같고 네. 당이 들어간 단 주스는 네. 안 높을 것 되게 같아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래서 무가당 주스가 나온 겁니다. 네. 자, 무가당은 당분이 없다가 아니에요. 그 당분을 추가로 더 넣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더 무가당. 저기에 있는 가짜는 한자로는 더할 가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이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과일에 즙을 내면은 달아서 먹지 않습니까? 그 과즙에 들어있는 걸 과당이라고 하죠. 그 과당도 설탕의 성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맛있는 주스를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 혈당이 쫙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 주스를 갈아도 혈당이 올라가는군요. 과당 때문에. 설탕도 천연 물질이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스는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게 좋겠네요. 무조건 피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 주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네. 우리가 저혈당에 빠지거나 그랬을 때는 저혈당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럴 때 때. 큰 도움이 되는 게 주스예요. 네. 사실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일반 환자분들이 뭐 초콜릿을 먹는다, 본인 그런 걸 가르쳐 드려도 본인이 대부분 먹고 싶은 거 먹더라고요. 근데 이런 주스 같은 게 흡수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혈당을 올려서 저혈당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즐겨서 먹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거나 그랬을 때는 본인이 거기서부터 벗어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거죠. 평상시에 그러면은 이런 과일 주스 말고 야채 주스를 대용으로 먹을 네. 경우는 어떻습니까? 야채 주스는 당분이 아무래도 과일보다는 적으니까 혈당을 훨씬 덜 올릴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혈당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는 모든 환자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한테 남아있는 혈당을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환자분에 따라서 그 능력이 많이 남아있는 분은 약을 조금 써도 되고 그게 능력이 거의 없는 분은 인슐린 주사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네. 똑같은 양의 당분을 환자한테 먹게 했을 때도 그 혈당이 올라가는 정도는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먹고 혈당을 한번 재보시면 금방 알아요. 네. 네. 본인 취향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겠군요. 교수님 조금 전에 그 음식 관련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더 추가해 주실 말씀. 네, 이건 이제 당뇨병 학회에서 모든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하도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만든 부분이에요. 이건 대한당뇨병 학회 자료인데요. 밥 먹기 싫은데 라면 먹으면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제 라면 우습게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라면 한 개가 밥 2공기랑 똑같아요. 당분의 양이. 엄청난 양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라면 하나만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거기도 찬밥도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밥 한 그릇 추가하시면 라면 한 개, 밥 2공기 플러스 찬밥 하나까지 해서 별거 안 먹은 것 같은데 밥 3공기가 한 번에 없어진 겁니다. 네, 맞아요. 다 혈당이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또 떡볶이도 맛있잖아요. 떡볶이도 만만치 않아요. 이 접시 떡볶이 이거 양 얼마 안 돼요. 1인분이라고 보통 부르는 건데 얘도 만만치 않은 양입니다. 그래서 떡이 뭘로 만들죠? 네, 쌀가루로 만들죠. 제가 그래서 어떤 환자 할머니가 아이 선생, 의사 선생, 나 쑥떡 해 먹었는데 괜찮지? 그래서 할머니 쑥떡은 뭘로 만들어요? 그랬더니 쑥. 그래서 쌀이 안 들어가나요? 예,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 중에 하나죠. 커피 믹스. 예, 외국 사람들도 좋아한다 그러는데 달달하지 않습니까? 커피 믹스 4잔이면요 밥 한 공기 먹은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커피는 먹어도 돼요. 커피는 혈당을 안 올립니다. 그런데 커피 믹스가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나서 한 잔 먹으면 기분 좋은데 커피 믹스를 하루에 2잔 먹으면 밥 반 공기씩 계속 더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는 얼마든지 드셔도 괜찮으나 커피 믹스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좀 젊은 환자분들이 흔히 물어보는 아이스크림인데요. 아이스크림 콘 하나 먹으면 밥 한 공기예요. 당분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나는 별거 먹은 거 없어요? 환자분들이 보통 얘기하시지만 가만 찬찬히 따져보면 다 혈당이 올라갈 만한 이유는 환자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 또 탄수화물 그러면 네. 적게 먹고 네. 오히려 지방을 좀 많이 먹으면 네. 괜찮지 않을까 이런 네. 흔히 말하는 네. 저탄 고지 이런 게 있는데 네, 네.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자, 이제 이걸 들었으니 그래 혈당을 낮추는 길은 탄수화물을 안 먹는 길이야. 저탄고지. 뭐 방송에 많이 나왔죠. 이 뭐 저탄고지 말고도 간헐적 단식이 또 한번 유행한 적도 있었어요. 요즘도 유행합니다. 자, 저탄고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혈당 떨어집니다. 혈당은 떨어져요. 그거는 근데 단기간의 효과예요. 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탄고지 하시는 환자분들 남은 여생 동안 저탄고지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탄고지 어느 정도 하다가 원래대로 돌아오실 거잖아요. 근데 마치 평생 할 것처럼 시작을 하시면은 그거 감당하기 되게 어려우세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당뇨병 환자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밸런스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탄수화물이 혈당을 올리니까 탄수화물 나 안 먹을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단백질하고 지방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을 올렸다 쳐요.
지방은 특히나 바로 혈당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섭취하시고 혈당 재봐야 혈당 별로 안 높으니까 오케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다 오죽이나 많이 물어보면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만든 자료인데 뭐 이런 것들이 생겨요. 여러 가지. 가장 큰 문제는 몸에 좋지 않은 당분을 줄인다고 해도 포화지방산 섭취가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상승이나 오히려 몸에 해로운 일들이 장기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단기간의 효과는 혈당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양을 약간 줄이고 균형을 조금 이쪽으로 바꾸겠다는 정도는 괜찮은데 탄수화물은 극단적으로 줄이고 나머지 걸로만 난 때우겠어 하면은 우리가 뭐 배고플 때 뭐라 그러죠? 머리가 안 돌아간다 막 그러잖아요. 시험 공부하려면 단 거 먹어야 돼. 막 이런 얘기 하시죠. 왜 그러냐면 뇌에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건 산소하고 당분밖에 없어요. 그게 실제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당장 써야 되는 에너지 소스가 탄수화물이에요. 그냥 우리의 삶으로 비유하자면 우리의 삶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현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카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탄수화물은 우리의 삶에 제가 비유를 하자면 현찰 같은 존재예요. 현찰이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카드로 긁으면 되니까. 그러나 현찰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지불편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현찰을 줄이는 건 괜찮은데 극단적으로 없애면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똑같은 일이 몸에서 생겨요. 그래서 절대 탄수화물을 아예 극단적으로 낮추는 거는 별로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반대로 현찰이 너무 많으면 어때요? 아무 소용도 없죠. 뭐 이자도 안 붙고 못 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일이 우리 몸에서 당분이 그런 일을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이해하시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저탄고지 이렇게 특이한 식사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식사를 균형 있게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식사까지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약물 치료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약물 치료를 과연 언제 시작을 하고 이게 식사요법으로 해도 잘 안 되고 혈당이 계속 높다 하면은 약물 치료도 중요한데 식사 운동만 갖고 조절이 안 되면 어떡하나요? 네, 맞아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약물 치료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 진단받으면 바로 약 드세요 라고 얘기하는 의사는 없어요. 우리가 약물 치료는 식사, 운동 이 두 가지를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약을 주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기준이 있어요.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상태를 파악하는 게 당화혈색소라고 그랬죠. 당화혈색소가 7%가 넘어간다. 식사와 운동만 갖고 조절하는데 7%가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당뇨병 약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보는 2형 당뇨병 환자인 경우 먹는 약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먹는 약 갖고 조절이 정 안 되면 환자분들이 싫어하는 주사제가 이제 좀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런 약의 양이나 용량이나 약의 종류나 이런 것들은 환자분의 상태에 반영이 돼서 결정이 되는 거지 이 약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 몸의 옷의 사이즈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뭐 몸집이 크면 큰 사이즈를 입어야 되지만 병을 줄여서 사이즈를 줄이듯 몸을 줄이면 작은 사이즈의 옷을 입잖아요. 마찬가지로 병도 잘 조절해서 가볍게 만들면 적은 양의 약 갖고 조절이 가능한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지금 이거는 사실 영어로 좀 돼 있긴 한데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예요. 저희가 뭐 인슐린이 제대로 안 나와도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도 혈당이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인데 옛날 이게 1990년대는 한 이런 4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혈당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한 8가지 정도의 이유가 혈당을 올리는데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8가지 방법, 8가지 나쁜 원인을 각각 조절하기 위한 약체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혈당이 주로 올라가느냐를 보통 이제 주치의 선생님들이 파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아, 이 약제가 적절하겠네요. 네. 라고 보통 이제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게 의사들 사이에서 이제 농담인데요. 이거는 의사는 빨리 될수록 좋다. 빨리 될수록 좋다. 빨리 될수록? 네. 나중에 의사가 될수록 외울 게 많아진다. 이런 네. 농담도 합니다. 제가 학생들 당뇨병 강의 들어갈 때 너희들은 정말 안 됐다. 내가 학생 때는 외울 약이 3개밖에 없었는데 봐라 이 몇 개인가. 그래서 발달할수록 더 네. 복잡해지는 거죠. 예, 네. 그런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구약제를 여러 조합, 여러 용량 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혈당 조절을 도와드리려고 저희들이 하고요.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엔 또 인슐린이나 이런 방법도 쓰기도 하죠. 네, 예. 교수님 인슐린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저 시청자께서 제로 콜라는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제로 콜라, 그냥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로 콜라는 혈당이 별로 안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제로 콜라를 매일 먹어라라고 저는 권장하진 않지만, 환자들이, 선생님, 저 진짜 탄산음료 좀 마시고 싶은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제로 콜라라는 거를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이유는 일반 콜라는 거기에 이제 단맛을 내기 위한 게 영어로 수크로스, 과당입니다. 당분, 설탕 성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제로 콜라에 들어있는 건 수크로스라는 물질이 아니고 수크랄로스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단맛만 나고 몸에서 분해가 안 돼요. 혈당을 못 올리게 돼 있어요, 걔는. 몸에 해롭지는 않은가요? 그것만 갖고 장기간 우리가 사람한테 엄청난 양을 투여해서 실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지만 나온 지는 꽤 됐고요. 굉장히 미국에서 오랫동안 먹어오던 인공 감미료예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콜라가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마시고 싶다 하면 제로 콜라를 먹는 것도 가끔씩 먹는 건 되겠군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네, 영박스 씨는 또 그러면 막걸리나 곡주도 당뇨병 환자는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러셨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건 없어요, 세상에는. 네.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얀 거, 까만 거 2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그 중간이 있거든요. 근데 술, 이거 나쁜 것만 자꾸 가르쳐 드리는데 술을 먹는 방법이 있어요. 술을 먹으려면 적어도 술을 먹기 전에 평소에 먹던 식사의 3분의 1 정도는 이미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빈속에 술 먹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먹을 수 있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 양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맥주로 치면 500cc 한 잔. 그다음 소주로 치면 반병이에요. 맞나요? 생각보다? 이 사회자분은 술을 안 드시니까 그렇지만 이제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게 이제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먹으면 혈당에까지 크게 영향은 안 주는데 막걸리는 쌀로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알코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곡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소주나 이런 순수한 알코올에 가까운 술보다는 혈당이 훨씬 많이 오른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약물 치료 중에서 이제 경구약이 보다도 좀 더 심할 경우 인슐린을 치료로 해야 된다 하셨는데 인슐린으로 인슐린 한번 쓰면 혹시 못 끊는 거 아닐까 염려하시는 분도 많아요. 끊을 수 있어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끊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치료의 시기가 빠르면 끊을 수 있고요. 치료의 시기를 너무 뒤늦게 하는 경우에는 못 끊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빨리 이 상황을 좀 개선시키고 싶다는 욕심이 있을 때는 인슐린 치료를 잠깐 하고 먹는 약으로 반대로 넘어가자라는 권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빨리 상황을 좀 개선시키고 먹는 약으로 안정되게 치료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약 저 약 썼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 그게 바로 이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당뇨병으로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우리가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한 50%쯤 남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근데 이걸 관리를 못하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거의 인슐린을 못 만드는 상황까지 다 가면 이때는 인슐린 쓰잖아요. 못 끊어요. 지금 보면 25년쯤 이렇게 돼 있네요. 그건 일반적인 케이스고 이거보다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적당히 떨어졌을 때 인슐린을 쓰게 되면 본인 스스로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돼요. 그렇죠. 그러면 인슐린 끊고 먹는 약으로 갔을 때 훨씬 반응이 좋거든요. 평균적으로 어느 몇 년쯤 그런 건 없나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건 그냥 평균을 잡아서 그린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이 뚱뚱해지고 당뇨병이 진행이 되고 하면서 몸이 인슐린이 점점 못 만들게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치료 시점에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원래 일반 사람의 50%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까먹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일반 사람의 절반 정도 됐다는 시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당뇨병 진단 시점이에요. 그게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았을 땐 벌써 50% 날아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로, 우리가 인슐린 만들 수 있는 능력이 0이 된 순간이 문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22년도에 이 인슐린이 발견이 된 네. 상황이고요. 이 사람이 처음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당뇨병은 잘 치료받았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아이고, 그다음에 안타깝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얼마나 극적입니다. 이렇게 다 많고. 당뇨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던 아이가 네. 인슐린 치료를 받고 나서 이렇게 포동포동한 아이가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슐린의 힘이었던 거죠. 네. 과거에는 이런 인슐린이 이런 주사기 유리병에 담겨 있고 이런 휴먼인? 네. 이런 걸로 뽑아서 썼어야 됐는데 네. 지금 최근에 나온 인슐린 주사기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아, 네. 볼펜하고 다르지가 않죠. 네. 그다음에 여기 눈금이 있는데 저 뒤에 다이얼을 돌리면 눈금이 돌아가요, 같이. 그리고 그래서, 네. 바늘을 꽂으면 주사기가 되는 건데 네. 바늘도 1991년도에 쓰던 이런 굵은 바늘서부터 네. 2005년도에 이 정도 바늘이면요. 사회자분께서 네. 아마 굵은 머리카락 정도로 보일 정도로 작은 바늘이에요. 이거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네. 확대가 돼서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주사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놀 때 통증을 느끼는 경우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일반 주사기와 달리 볼펜처럼 생겨 있기 때문에 사용도 굉장히 간편하고 네. 뭐 공기가 몸 안에 들어가거나 하는 일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인슐린에 대한 치료에 대한 오해는 좀 좀 없앴으면 좋겠고요. 네. 인슐린 치료는 실제 써봤을 때 하루에 인슐린 요구량이 한 20단위 밑으로 떨어지면 끊어볼 수 있는 여진이 있어요. 네. 그러나 이런 끊는 시도를 했을 때 한 20% 정도의 환자는 치료를, 그러니까 인슐린으로 인슐린을 완전히 끊는 게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다시 있습니다. 또, 네, 네. 다시 인슐린 치료로. 네,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으로 또 질문해 주신 분이 아까 교수님께서 소주를 반병이나 마셔도 된다 해서 네. 상당히 아주 기분 좋게 질문을 하셨는데 되네요라고 하셨어요.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네, 되죠. 되고, 네. 단 주의하실 거는, 이제 이 술에 대한 부분이 술을 먹을 때 또 환자분들이 안주를 얼마나 먹느냐에 또 달려 있어요. 네. 다음날 혈당이. 네. 그래서, 그건 적당히 하셔야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환자에 따라 다 반응이 조금씩 다르다. 네. 그러니까 꼭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도의 일을 했을 땐 다음날 혈당이나 이런 거를 꼭 재보시고 본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네.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아쉽게도 시간이 네.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렇게 또 당뇨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네. 중요한 멘트라든가 뭐 꼭 전달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한번 해주시죠. 자,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끝나가니까 요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를 위해서는 A, B, C, D, E가 있어요. 네. 자, A부터 볼까요? A는 저희가 이제 당화혈색소예요. 혈당 조절인데 당화혈색소를 표현할 때 저희가 영어로 HbA1c라고 써놓거든요. 그 중에 A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는 젊은 사람들은 6.5 밑으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7.0 밑으로 저희가 조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혈당과 더불어서 혈압과 콜레스테롤도 되게 중요해요. 같이 올라가나요? 예,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빼먹었는데 네. 혈당이 조절이 안 되면 혈관이 20년 빨리 늙어요. 네. 근데 혈압도 콜레스테롤도 다 혈관을 망치는 인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혈당과 함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도 같이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A는 당화혈색소, B는 블러드 프레셔, 그러니까 혈압이고요. C 콜레스테롤. 그래서 A, B, C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잘 돼야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합병증, 당뇨합병증이라는 것 자체가 뭐 눈에도 오고 아까 당뇨발도 있고 신경도 망가지고 뭐 심근경색증도 오고 하는 게 다 당뇨합병증인데 핵심은 혈관이 빨리 망가지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그 아까 혈관이 20년 빨리 늙어요가 바로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면 합병증을 상당히 막을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혈압은 당뇨병, 그러니까 뭐 심혈관 질환이 없을 때는 140이 안 넘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100 밑으로 조절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 A, B, C라는 게 통합적인 관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D가 다이어트, 식단 조절, 네. E가 엑서사이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A, B, C, D, E를 잘 하시면 당뇨병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요. 네.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면서 잘 관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할 것이 A, B, C, D, E 이것만 숙지해서 실천을 하면 당뇨병하고는 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정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짧게 네. 같이 하신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뭐 지금 유튜브 방송은 처음이라 되게 얼떨떨하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점심 먹을 때까지 환자들하고 이 얘기를 한 50번쯤 반복하다 올라왔습니다. 제가 뭐 평소에 떠들고 있는 이야기라 아마 자연스럽게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제가 직접 뵙지는 못하는 분들이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다른 분들도 이러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얼마든지 쉽게 당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 당뇨와 관련해서 또 오늘 영상도 잘 보셨고 또 여러 가지 채팅에 여러분 글도 올려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좀 더 알차고 또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